네. 자, 오늘은 한국 경제 이해 네 번째 시간으로서 한국의 경제 체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한국 경제 체제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디에 속한다고 보시는지요? 자, 1번, 2번, 3번 이렇게 되는데, 자, 시장 경제 체제는 뭐 보통 자본주의 경제 체제 이렇게 연결되고, 또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 체제는 뭐 공산주의 경제 체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데, 자, 한국의 경제 체제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앞으로의 한국 경제 체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크게 개괄적으로 예측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경제 체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예, 계획 경제 체제와 시장 경제 체제. 계획 경제 체제에서는 명령을 통해서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자,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가격이라는 신호등에 따라서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데, 시장 경제 체제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경제가 현실에서는 미국이라고 볼 수 있죠. 반면에 계획경제 체제의 대표적인 예로서 구소련을 들 수 있어요. 저희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경제 체제죠. 경제 체제. 자, 이 우리가 조금 그 아까 설명한 것을 더 자세히 보자면은, 자, 경제 문제,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하고 또 어떻게 생산하고 또 누구를 위해서 생산할 것인가, 분배 문제. 이런 경제 문제는 계획 당국의 명령에 의해서 해결이 됩니다. 명령, 커맨드. 그렇죠? 자, 반면에 시장 경제 체제에 있어서 경제 문제는, 자, 보이는 게 없죠. 중앙 계획 당국이 없어요. 즉, 보이지 않는 손, 가격 신호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격 신호등에 의해서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하고 어떻게 생산하고 누구를 위해서 생산할 것인가, 분배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이제 경제 체제는 어디에 속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가 혼합된 혼합 경제 체제가 되겠습니다. 믹스드 이코노믹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순수한 시장 경제 체제, 가격 신호등만 작동하는 시장 경제 체제는 없고, 또 이것만 작동하는 경제 체제는 없고, 대부분 이제 혼합 경제 체제인데, 자, 문제는 이 스펙트럼, 계획 경제 체제와 시장 경제 체제 가운데 있는 이 스펙트럼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 어느 정도의 여기에 속하는지, 여기에 속하는지, 아니면 정확히 반에 속하는지, 이것이 이제 우리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혼합 경제 체제인데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려면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1960년대에서 90년대까지는 고도 성장기죠. 근대화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이때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자유시장 경제였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7차까지 수행했어요. 35년 동안 수행을 했던 얘기죠. 5개년을 7차까지 했으니까.
자, 하지만 명령은 아니었죠. 계획경제체제의 그런 방식의 명령은 아니었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인디커티브 플랜이다 그래가지고 지시적 계획이다. 정부가 계획을 세워서 민간 기업이 여기에 호응하면은 정부가 혜택을 주는 방식을 썼죠. 그런 과정에서 물론 재벌, 현대나 삼성, 대우, 옛날에 대우 이런 기업들이 이제 나타났죠. 자, 그 다음에 2000년대, 뭐 1990년 후반, 2000년서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는 그 당시에는 작은 정부를 추구해 왔어요. 이 계획이 없어지면서 작은 정부. 그래서 민간 기업을 중시하는 그런 정부가 이제 있었죠. 뭐 예를 든다면 김영삼 정부죠. 민간 문민 정부다. 그래서 뭐 삼성의 방식을 배워라 이런 적도 있었고, 여하튼 그 이후로 작은 정부를 추구해 왔다고 큰 흐름이 그렇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2010년대 후반, 2017년인가 이렇게 그 정부가 들어서고 현재까지를 보면은 이 작은 정부보다는 오히려 큰 정부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국민 모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그런 정책을 폈는데, 그걸 뭐 소득 주도 성장, 뭐 소주성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현금을 지급했죠. 뭐 차별도 아니고 모든 국민에게 뭐 100만 원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나도 이제 받은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지급. 또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계획경제체제의 그런 배급 성향, 뭐 이런 완전한 배급 체제는 아니지만 그러한 경향이 있다. 그런 요소가 이제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최근에는 수도권 등 특정 지역의 토지 거래 허가제가 생겼어요. 사실 이것은 사유재산이 뭐 제한되는 그런 부분이죠. 또 특정 제품을 무료 지급한다. 이거는 가격 신호등,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부분적이지만 무력화하는 그러한 그 정책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정부가 이렇게 가격에 이런 무료죠, 무료. 이런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큰 정부, 그렇죠? 그런 거하고 연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많은 부분 이제 공공임대, 공공자가 많이 들어가요. 이때서부터 뭐 공공버스다, 공공이다, 퍼블릭이지만은 사실은 어떤 자유시장 경제라는 거기하고는 이제 방향이 다른 그러한 정책이죠. 또 민간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이제 강화됐어요. 이때는 최근에는 노란봉투법, 뭐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최저임금 급상향이죠. 10,000원, 시간당 10,000원 이상. 또 법인세, 고율의 법인세라든가 또 재산세를 중과한다든가 뭐 이러한 쪽으로 이제 가고 있죠. 작은 정부보다도 이제 큰 정부라고. 물론 주는 시장 경제 체제지만은 방향이 이쪽으로 이제 많이 가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논의를 이제 요약하면은, 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자유시장 경제 체제라고 볼 수 있어요. 현재. 자, 뭐 제주도에서 귤을 생산하라. 또 영광에서 굴비를 생산하라. 뭐 이렇게 정부가 명령을 내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어떤 시장 경제 체제의 단점이 있을 때는 정부가 개입하는 이제 혼합 경제 체제인 것은 이제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건국 이래로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왔죠. 자, 특히 경제 성장 초기 단계에서는 정부에 의한 경제 계획이 커다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이런 식으로 계획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상당히 그 정부의 역할이 컸어요. 하지만 이제 90년대 이후로는 이제 작은 정부를 추구하면서 그 민간의 역할이 이제 커져 왔어요. 하지만 최근에 보면은 이런 큰 정부를 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사례들 이제 방향으로 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어떤 그 체제로 될 것인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죠. 자 우리나라는 처음에 뭐 이 정도로 시작했다고 볼 수 있죠. 미국은 뭐 경제 정책, 산업 정책이나 계획이 없었으니까 미국은 뭐 상당히 순수한 시장 경제 체제에 가까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초창기에 정부의 역할이 컸어요. 그래서 시장 경제를 주로 하지만은 정부가 그 개입하는 이러한 혼합 경제 체제였는데 1990년대 이후로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면서 이쪽으로 갔는데 다시 2020년대에 들어오면서 유턴을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유턴하게 되면 이제 뭐 어디까지 갔는지는 자기 평가해 봐야 되겠지만은 방향으로 봐서는 이쪽으로 갈 건지 그렇죠? 또 여기서 멈추고 이쪽으로 갈 건지 이런 것을 이제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어요. 다시 뭐 이쪽으로 다시 또 갈 건지 뭐 세 가지 이제 방향이 있겠죠. 자,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도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 오히려 이쪽에서 오다가 이쪽으로 또 유턴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크게 보면은 또 프랑스, 영국, 독일 그런 나라들은 상당히 이쪽으로 유턴해서 가고 있어요. 자, 프랑스, 그렇죠. 프랑스는 지금 이쪽. 사실 프랑스는 원래 사회주의가 강한 그런 나라인데 이쪽으로 지금 유턴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영국도 뭐 가까이, 독일도 이렇게 되고 있어요. 물론 성과를 보면은 구소련은 어떻게 됐어요? 이것은 패배했죠. 그 다음에 성과를 보면은 프랑스, 영국 이런 데가 이제 경제적 성과가 안 좋죠. 그렇죠? 베네수엘라라든가. 자, 그래서 과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생각해 보자. 자, 참고로 우리 이러한 그 경제 체제를 얘기할 때는 이것은 경제 체제 혼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치 체제나 밸류 시스템, 가치 체제하고 연결돼서 이것이 국민 경제 성과를 결정짓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북한 같은 경우는 정치 체제가 어떻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뭐 중앙 집권적이죠. 1인 독재죠. 1인 독재. 1인 독재. 그럼 경제 체제가 뭐예요? 시장 경제 체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가치 체계와 경제 체제와 정치 체제가 같이 가면서 이걸 결정을 짓는 건데, 자, 우리나라 경우도 한번 여러분들이 현실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 대략적인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현재 정치적 체제, 정치 체제 있죠? 체제가 정치 체제는 이제 뭐 민주주의다 이렇게 하면은 민주주의면 어때요? 자유 민주주의면은
모든 사람들이 수용하잖아요. 이제 이런 거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거 설명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치 체제와 가치 체제가 연관을 가지면서 국민 경제 성과를 결정짓는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한국의 경제 체제 미래가 자,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번 영상을 찍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저의 어떤 주장이나 이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관점에서 그렇죠? 어떤 규범적인 경제 측면이 아니라 실증적인 경제 측면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질문을 던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 보세요. 구체적인 그런 토픽들은 앞으로 시간이 있을 때 하나씩 그 주제로 삼아서 얘기를 해 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한국 경제 체제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현재는 어떤가, 이것이 정치 체제나 가치 체계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또 연관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이제 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